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선비와 일기입니다. 부제는 나는 날마다 나를 반성한다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일기를 아주 짧게 단어 그대로 설명한다면 하루 동안의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기록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의 그날 하루 동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기록의 대상이 되겠지만 반복적인 일상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감정을 기록자는 적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록자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반성의 시간입니다. 반성은 일기를 쓰는 목적 자체일 수도 있고 일기를 쓰면서 얻게 되는 결과적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든 결과적 효과이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기와 반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계기로 처음 일기를 쓰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숙제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를 배려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배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배기 싫습니다. 선생님이 내주신 주제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일기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수단과 과정인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반강제적인 일기 숙제를 괴로워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러한 시간들이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일기는 사실, 느낌, 교훈, 선언으로 이루어진 사행일기라는 형식의 일기입니다. 일본의 고바야시 케이치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 아마도 일기 쓰기의 부담감을 줄이면서 일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사행일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 느낌은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나 보다. 교훈은 고객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선언은 나는 변화에 능동적인 프로세일즈맨이다. 짧지만 강렬합니다. 오늘 어떠했었는지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쓰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을 쓰면서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목적 지향성이 강한 쓰기 방식이지만 그날의 자신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또는 좀 더 발전한 나은 나로 나아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일기의 가치와 의미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반성이라는 키워드로 집약이 됩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기는 제산 김성탁이라는 분이 1732년 1월 1일부터 윤 5월 28일까지 기록한 일기입니다. 집이라는 제목은 나이 50을 알려주는 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50세가 되어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자각하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겁의곡은 나이 50에 지난 49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겁의곡의 지비고사는 우리나라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40, 50대에 들어서 많은 선비들이 이 겁의곡의 지비고사를 많이 주목하였습니다. 그 자각이라는 것에 많이 주목하였습니다. 김성탁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일기는 드물게도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일기가 시작하는 처음의 서문, 즉 머릿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서문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꽉 막힌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어제의 잘못을 오늘 다시 반복하고 전년도의 잘못을 다음 해에도 그대로 따라가며 헛되게 시간을 흘려보내니 단지 연자방아 돌리는 나귀가 지난 발자국을 되밟는 꼴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매우 삼가고 조심하며 일마다 깊이 반성하여 잘못을 고쳐 선으로 나아가는 도리에 힘쓰지 않는다면 장자가 말한 어려서 고향을 잃고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자와 같고 한유가 말한 군자에게 버림받고 소인으로 전락하는 자와 같은 것이니 진실로 두려운 일이다. 어찌 겁의 고개만 부끄러울 따름이겠는가. 김성탁은 1684년에 태어났고 자신의 나이 49세 되던 지금 우리 나이로는 50세가 되겠습니다. 1732년에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또 고쳐서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일기이며 그래서 그 역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자방아 돌리는 나귀가 제자리에서 자신의 발자국을 계속해서 되밟듯이 잘못인 줄 모르고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반성의 아이콘 증자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논어하기편에 나오는 증자의 반성 이야기는 정말 유명합니다. 증자는 날마다 3가지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남을 위해 도모하는데 충실히 하지 않았는지, 친구와 사귀는데 신의가 없지는 않았는지,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일 속에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리고 어제의 나와 어떻게 다른지, 일기는 반성을 통해 발전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더불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성이 말처럼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멈춰서는 안 되는, 또 돌이켜본다고 해서 완전하게 거듭나지도 못하는 참 불편한 것이 바로 반성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불편함도 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깨닫고 나아지려는 사람에게 반성은 부족한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기는 경북 예안 출신의 선비 계암 김령이라는 분이 쓴 일기입니다. 1603년 7월 1일부터 1641년 3월 12일까지 무려 38년간의 기간 동안 작성된 것입니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조금, 정말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실언한 것 때문에 나 역시 성질이 나서 평정심을 잃은 듯 했다. 그가 비록 허물은 있지만 내가 어찌 이렇게까지 했는가 자못 후회스럽다. 이 때문에 크게 경계하고 반성하였다. 1634년 3월 21기 중에 일부입니다. 이때 계암은 57세였습니다. 점심 무렵에 생략된 일기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점심 무렵에 누군가가 계암을 방문했고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그 방문했던 누군가가 권 씨와 김 씨는 본래 한 가지 성이었기 때문에 혼인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암의 선조를 결국 욕보이게 되었습니다. 계암이 성질이 나서 평정심을 잃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일기가 여기에서 멈추었다면 우리가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그와 결국은 큰 술잔을 여러 번 돌리고 마음을 터놓고 회포를 풀면서 감정을 풀었던 것은 이 안에 생략되어 있는 일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허물은 있지만 내가 어찌 이렇게까지 했는가 자못 후회스럽다. 이 때문에 크게 경계하고 반성하였다. 57세의 나이인데도. 그 다음 1636년 11월 31일 일기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 최근에는 단지 입술만 적실 뿐이었다. 항상 지키고 경계하여 경고하지 않음이 없더라도 한번 필요로 하는 사이에 느슨해지는 줄을 모르니 마음을 잡거나 놓아주는 기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59세 때의 일기입니다. 이날은 계암의 둘째 아이가
혼례를 치르고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혼례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날이 날이었던 만큼 춥다는 이유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꿀을 타서 몸을 덮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오신 손님들이 대부분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계암이 이렇게 반성의 기록을 또 쓴 것입니다. 이 일기는 경북 상주 출신의 선비 청대 권상일이라는 분이 쓴 일기입니다. 24세이던 1702년부터 81세로 세상을 떠나는 1750년까지 무려 5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록한 일기입니다. 장기간의 생활일기라는 점에서 계암일록과 함께 주목받는 자료입니다. 늦봄에 청도로 과거 보러 가서 지금까지 67달 동안 오래도록 말을 타고 다녔고 또 여름비를 많이 맞아 근력도 지치고 시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뒤숭숭하고 들떠서 안정되지 않는다. 태도 선생이 말한 외부의 변화가 있을수록 더욱 안으로 성찰하고 함양한다는 등의 말을 음미해 보지만 따르고 행할 수 없으니 부끄럽고도 탄식할 일이다. 1710년 이해에 청대는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1702년부터 1710년까지는 수험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일기에 썼듯이 이해의 3월 청대는 청도에 가서 지방향시로부터 시작해서 4월 산음에 가서 다시 지방시를 치르고 또 5월에 한양으로 올라가 문과회시를 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일 수는 없겠지만 잠시 뒤이어서 합격 기념회 인사와 축하연 때문에 청대는 몹시 심신이 고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들떠서 안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비참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퇴계 선생의 말을 적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으려 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선비의 일기에는 반성만 가득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단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보다 발전된 나로 나아가려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딪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닌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선비의 일기에도 갈등과 대립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반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궁극의 목적은 자신의 심성을 온전하게 수양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도달하기까지 이들도 수없는 회의와 좌절을 겪습니다. 일기의 기록 주체인 나는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개인이 없듯이 일기 속의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의 배웠는지로 색깔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그 색깔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주관적 시각으로 시비를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일기 자료를 들추어서 지금 읽고는 있지만 일기는 개인이 사적으로 기록한 내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 선비의 일기를 훔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비도 보통 사람입니다. 일기 안에는 특히 청대일기에서 보셨듯이 과거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의 모습도 있고 아들의 시험 준비물을 챙겨주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타까운 시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시집간 딸이 그리운 친정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사랑하는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선비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또는 향촌 지도자로서 다방면의 생활 모습들이 그 안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북 예안 출신의 김택룡이라는 분이 쓴 조성닭 일기에 보면 과부가 된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심정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어서 이목을 끕니다.
김택룡이라는 분은 자신의 둘째 아들이 병에 시달릴 때부터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그 모든 과정을 큰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후 어느 날에는 미망인이 된 며느리가 시집에 온다는 기별을 받고 그 행차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죽은 아들이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곡식을 다른 아들을 시켜 업문으로 정리하게 해서 그것을 며느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것을 며느리가 직접 관리하게도 해주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청산가부가 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1년의 기간 동안 기록에는 그런 시아버지로서의 김택룡의 모습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자신이 수험생이었다가 다시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자가 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회귀해서 아이들을 뒷받침할 때 다시 그 아들을 수험생으로 키우는 수험생 학부모로서의 모습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의 열망으로 과거 시험을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하듯이 내 자식이 이제는 관직에 꼭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의 수험 생활을 오로지 뒷바라지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녹아 있습니다. 시험 치러 떠나기 전에 그 시험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주는 모습이나, 또는 시험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가서 조금이라도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는 그런 모습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그만인 것 같지만 업문으로 글씨를 써서 사위와 교류하고, 그리고 그 딸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 노심초사하는 자애로운 친정 아버지의 모습도 이 안에 있습니다. 일기 속에는 태어나서부터 쓰는 기록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와 일기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이분들은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제가 선비와 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